이번에는 AI와 소설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은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전윤호 작가님이신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AI와 로봇을 연구하시고 2020년부터 사실적인 과학기술을 다루는 하드 SF 작가로서 두 편의 장편 소설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작가님께서는 챗 GPT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윤호 작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제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과연 여러분들을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참 힘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권 대표님 발표를 보니까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잠은 깨셨을 것 같지만 또 이번엔 또 제 발표 내용하고 비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 오늘 챗GPT는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이 기존에 먼저 발표하셨던 분들이 다들 뭐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지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챗 GPT가 과연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지능이 있는 것처럼 그럴싸한 글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생각보다 멍청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그 제가 소설을 쓰는데 활용을 해본 경험과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이제 아까 저 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말씀하셨지만 그 한 수십 년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 소프트웨어하고 AI 분야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현직을 떠나서 SF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좀 특이한 경력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의외로 소설 쓰는 게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비슷하구나. 이제 그런 점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개발자들이 쓰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그 작가님들이 쓰는 툴이 참 원시적이다. 아직도 그 글의 길이는 원고지 편수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서로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하는 그 협업 툴 같은 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쓰는 거 전혀 안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이제 저 챗 GPT가 나왔죠. 그리고 그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저 출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저하고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저는 사실 이제 챗 GPT 나오기 전부터 그 GPT라고 하는 모델을 오픈 AI가 공개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실험은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하고 가능성은 봤었지만 동시에 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 한계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잠깐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그걸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가 이제 챗 GPT가 그 22년 말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3년 봄에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그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그 한계가 많아서 당시에만 해도 그 챗GPT가 한국어 일단 잘 못해서 영어로 저는 작업을 해서 다시 번역기를 써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뭐 소설 장면을
그 텍스트를 생성을 시키면 어떨 땐 존댓말이었다가 어떨 땐 반말이었다가 뭐 이제 그런 제일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못 맞춰준다든가, 또 뭐 서비스가 당시에 이제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언어 생성 AI의 특성에 의한 그런 한계입니다. 그럴싸한 텍스트가 생성되긴 하지만 그게 그럴싸하다는 게 동시에 좀 전형적이고 상투적이고 클리셰가 이제 많이 포함된 그런 텍스트가 생성이 됐었고요. 또 예를 들면 반전을 넣어봐라고 지시를 해도 그 반전을 잘 못 만들어내요. 다른 거 뭐 복잡한 어려운 얘기, 기술적인 거 물어보면 뭐 상대성 이론 설명해봐, 그런 건 너무 잘하는데 반전이 있는 스토리 만들어봐, 복선을 넣어봐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또 정렬이라고 하죠. 이 부적절한 컨텐츠가 생성되지 않기 위해서 튜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좀그 약간 뭐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불법적인 그런 내용을 생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런 언어 생성 AI는 어떻게 동작하길래 마치 어떻게 보면 정말 지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꽤 많은 분들이 몇 년 내로 인간 지능 추월할 거라는 얘기들도 하고 계시죠. 그 원리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AI가 방금 제가 보여서 드렸던 작품은 일반적인 단편보다도 더 짧은 작품입니다. 그것조차도 생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장면별로 이렇게 뭐 잘라서 구체적인 지시를 줘서 생성시키고 그랬었는데, 과연 정말 좋은 소설이라고 장편 소설 하나 써낼 수 있을까 AI가? 그런 날은 언제 올까? 뭐가 부족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AI가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졸리시겠지만 잠깐만, 한 슬라이드 몇 장 안 됩니다. 언어 생성의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생성 AI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큰 모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제 아까 이전 세션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 LLM이라고 흔히 그러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를 학습을 시켜요. 학습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AI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긴 텍스트의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올 단어 혹은 글자가 뭔지 맞추게 시킵니다. AI에서는 이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단어는 뭐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좀 잘라서 글자나 어떤 단어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큰을 하나를 예측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뭐 동일문과 백두산이라면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뭐야? 라고 하면은, 혹은 글자가 뭐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마가 올 것 같다라고 AI 모델이 예측을 하면 제대로 한 거고요.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글자를 출력을 하면은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여기 중간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조금씩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해줍니다.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다음 토큰 맞추기를 계속 학습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토큰 하나를 출력을 하면 그걸 다시 입력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입력을 주고, 그럼 그 다음에 올 글자는 뭐야? 라고 또 맞추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자기회귀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의 예지만 하나씩 예측을 하면은 다시 입력에 가서 붙고, 그 다음 거 출력하고 또 입력에 가서 붙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그거를 엄청난 계산량을 들여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추가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튜닝을 해요. 이 대화 같은 걸 잘할 수 있고 지시를 잘 따를 수 있게, 또 프로그래밍 같은 걸 잘 도와줄 수 있게 소프트웨어 코드들도 따로 학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더하기 따로 준비한 데이터를 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좀 검증을 해보고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AI는 보통 채팅 형태죠. 근데 채팅도 결국 AI 입장에서 보면 이어쓰기입니다.
질문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글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답한 것까지 합쳐져서 다시 또 입력으로 주어지고 그 뒤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 질문이 오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답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AI가 참조하는 입력의 범위를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컨텍스트를 얼마나 긴 컨텍스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냐가 AI의 성능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냥 학습한 거에 따라서 통계적인 확률적인 모델을 구축을 해서 다음에 올 글자가 뭔지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지능이냐 라는 그 비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통계적 앵무새, 그냥 앵무새 따라하는 거 아니냐, 얘는 의미는 이해 못한다, 이제 그런 비판도 있고, 그냥 또 자동완성 기능, 좀 고급 자동완성 기능이네, 이제 그런 그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앵무새인가라고 하기엔 좀 똑똑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정말 지능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단순히 이해는 못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낸 텍스트를 그냥 순수하게 따라하기로만 해서 그 글을 생성을 한다면, 인간은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낼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생성을 해낸 건데, 그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글만 학습한 AI가 과연 글의 어떤 순서, 시퀀스, 패턴만 익힌 게 아니라 인간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세상에 대한 이해도 AI가 배웠을까? 이제 그런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아니다, 몇 년 전이 아니라 올해 나온 논문이네요. 근데 여기서 대상으로 했었던 AI 모델은 비교적 작은, 좀 몇 년 된 모델입니다. 여기서 했었던 건 뭐냐 하면, AI가 이렇게 사람의 텍스트를 학습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내부에 습득을 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지명, 뭐 서울, 뭐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넌, 그런 지명이 들어가는 문장이 입력돼 있을 때 이 머릿속에 수많은 이 뉴런들, 이제 뉴런을 모델링한 거죠. 뉴런들 중에 그 글 중에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 지명이 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를 그 순간 떠올리는 뉴런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금 지금 주어진 문장에는 그런 어떤 그 경도 위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도, 또는 역사적인 인물이 언급된 텍스트를 줬을 때 그 인물이 사망한 연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더라는 거죠. 그 내부에서. 결국 그냥 문장은 표면적으로만 따라 해가지고 그 다음 글자를 뭔지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능력인데, 지금까지는 엄청난 계산량을 들여가지고 미리 학습시킨 데이터의 패턴을 따라서 생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미리 학습시킨 데이터가 아니라 그 순간에 준 프롬프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의 얘는 저게 뭐 하는 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사람은 보면 알죠. 저 상품에 대한 댓글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그걸 긍정 부정으로 분류하는 문제구나. 요새 AI는 해냅니다. 이 문제가 뭔지 따로 학습시키거나 명확하게 지정해 주지 않아도. 또는 오른쪽에는 예제를 안 주고 그냥 규칙을 정해줬을 때 그 규칙을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이런 걸 어디선가 학습했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문장으로 주어진 지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따라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거죠, AI가. 그런데 이런 지금 막 주어진 프롬프트를 정말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모델의 크기를 키우고, 그러니까 AI라는 게 모델링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의 숫자가 늘어나고 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니까
이런 문장을 정말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 나타나는 시점은 계산량이 10의 22승 정도를 넘어갈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하고 0이 22개가 붙어 있는 정도의 계산량. 그러려고 하니까 전력도 많이 쓰고 GPU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창발적 능력이라고 하고요. 창발적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단순한 AI 패턴 매칭이라고 하면 뭐 문법 정도나 맞추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텍스트를 학습한 것만으로 세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 상식, 뭐 또 그 여러 가지 태스크들 번역하라고 하면 하고 요약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 능력이 그냥 내부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언어 모델이 그 거대 언어 모델이 이런 능력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 거대 언어 모델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GPT-3 이게 그 챗GPT 처음 서비스 될 때 사용된 모델의 전 버전 정도 되는데 그 GPT-3가 내부의 파라미터가 1750억 개 정도 되고 그 GPT-4부터는 정확하게 그 기술 규격이나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1조개 넘는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의 경우에는 그 AI 모델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게 사람 뇌에서는 시냅스죠. 뉴런하고 뉴런을 연결하는 대략 100조개 넘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4가 사람 두뇌 대략 10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전기는 훨씬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4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AI가 사람 따라잡으려면 2040몇 년쯤 돼야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을 때 근거는 그냥 시냅스 수하고 트랜지스터 수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되면 하드웨어가 사람 머리 정도 규모로 발전하겠지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 예측이 당겨진 이유가 AI 모델이 사람 뇌보다 효율적이네. 파라미터 수 측면에서 에너지 측면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대 언어 모델 그 점점 키우고 성능 올리는 경쟁이 붙었고 1, 2년 새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 GPT-4 경우에 그 작년 가을에 와튼 스쿨의 MBA하고 새로운 상품 기획을 하는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AI가 그 기획한 상품하고 MBA들이 와튼 스쿨의 MBA들이 기획한 상품하고를 뭐가 뭔지 안 가르쳐주고 어느 게 더 좋으냐 투표를 해봤더니 AI가 이겼습니다. 또 그 올해 봄에는 그 GPT 4.0한테 온라인으로 사람을 설득시켜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어떨 때는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어떨 때는 AI가 사람을 설득시키게 한 거죠. 해봤더니 AI가 사람을 설득을 더 잘했습니다. 특히 이 AI가 상대방, 대화 상대방의 그 뭐 성별이나 나이나 그런 개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설득력이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사람의 어떤 심리까지도 내부에서 다 모델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하죠. AI가 대량으로 이제 피싱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AI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O1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그 체인 오브 소트라는 거를 더 잘하는 모델인데 얘는 그 박사과정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여러 테스트에서 나오고 있고 누가 IQ 테스트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봤더니 한 12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AI가 글도 잘 써주겠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대한 지식이 있죠. 예를 들면 얘한테 뭐 과학 물어보면 다 잘 가르쳐 줄 뿐더러 소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런 방법도 다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얘한테 시키면은 베스트셀러를 써낼 수 있겠네. 그럼 난 돈 별로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겠네. 공짜로 거의 공짜로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쉽지 않겠죠. 그러면 프롬프트만 잘 주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AI한테 하면 AI가 흔히 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죠. 영어에서. 제가 요 5원 제일 최신 모델을 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숙제를 한번 줘봤는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나라 그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이슈픽이라고 기술 트렌드를 발간하는 잡지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 달의 기술 테마들을 녹여 넣은 짧은 SF 소설을 여기다가 읽을 거리로 이제 쓰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10월호가 주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SF에 어울리는 그 주제들도 아니고 이 4가지 주제가 주어졌는데 서로 별로 상관도 없는 것들이 주어져 가지고 저걸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금 막 나온 오원한테 한번 시켜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4개 기술을 따로따로, 어떤 사람은 이런 기술을 연구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기술을 연구했고 뭐 걔네들의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뭐 좋은 세상이 됐다, 이제 그런 뻔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스토리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요. 저는 오늘 창의성하고 정말 그 뻔하지 않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다음에 그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낼 수 있냐, 그 2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언어 모델이 어떻게 그 다음 토큰을 해내는지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설명인데, 얘는 같은 입력이 주어지면 항상 같은 확률 분포 값들을 쭉 계산을 해내요. 그냥 사전에 단어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 있다고 하면 그 10만 개 중에 어느 단어는 요 다음에 올 확률이 0.01%고 요 단어는 0.2%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각 모든 단어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냥 그 중에 확률에 따라서 적당히 하나 고르는 건데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파라미터 중에 템퍼러처, 온도라는 게 있어서 온도를 올리면 좀 불확실성, 랜덤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 차이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이 낮은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좋은 게 안 나옵니다. 그 온도를 많이 올리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 엉뚱한 얘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조리가 안 맞아요.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새로운 상품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동료들하고 맥주 한잔 하다가 막 아이디어 나오면 좋다, 뭐 역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술 마시면 이렇게 온도는 올라가지만 그 복잡한 생각을 조리 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AI의 창의성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구조 자체가 확률이 높은 단어를 골라내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까지의 계산은 입력이 똑같으면 항상 똑같은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AI 모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봐 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창의적인 좀 다른 걸 넣으려고 만들어내게 하려고 하면은 그 창의성이라는 게 외부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임의의 단어를 뭐 사전을 하나 아무렇게나 펼쳐보고 단어 하나 골라서 이거하고 관계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봐라고 시킨다든가, 또는 스캔버 기법이라고 아이디어 내는 이제 기법들인데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를 좀 바꿔줄 수 있는 프롬프트 자체에 얘가 접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럼 창의성은 이제 그렇다 치고요. 과연 복잡한 구조, 예를 들면 장편 소설에 해당하는 그런 복잡한 구조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이 그림이 해리포터, J.K. 롤링이 해리포터 기획할 때 썼던 플롯 시트예요. 뭐 이게 다가 아니죠. 당연히 이게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상황이 되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하겠지 하면서 줄줄줄 써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서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멘토라는 영화에서 새로운 것을 기억 못하는 주인공,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을 상실해버리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타임라인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 타임라인이 좁혀지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토큰 하나씩 생성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컨텐트,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창의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엔지니어로서 스티브 잡스의 이 얘기를 좋아하는데, 제품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게 짜맞추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긴 소설, 장편 소설도 저는 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써나가는 게 지금의 AI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긴 소설은 못 나오고, 다만 AI는 그 글을 쓰면서 사고를 하긴 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가지고 이 글이 우리도 말을 하면서 생각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을 AI도 거치게 되는데, 저 눈치를 주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안 하고 그 머릿속에 계획을 담을 수 있는 메모리가 없거든요. 그냥 이 생각나는 대로 단어 하나하나씩 출력을 하다 보니까 복선 반전 같은 것도 미리 계획을 못하니까 출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쭉 텍스트만 생성을 시키면 안 되고, 뭔가 이 상위의 구조들, 이 전체 플롯은 이렇게 잡아야지, 복선은 이렇게 넣어야지, 이런 게 먼저 계획이 돼야 되고요. 그걸 또 계획하기 전에 주인공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여러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설정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입체적으로 이제 해야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이건 저 구글에서 이 실험적으로 만들었었던 건데, 드라마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위 레벨의 로그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이나 플롯들을 설정을 하고 작가하고 협업을 하면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시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작다 보니까 상용화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창의성이 들어가고 또 이 짜임새가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려면, 저는 이건 상품 기획이나 사업 기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LLM처럼 그냥 패턴화된 거를 쭉 그냥 단선적으로 나열해 가지고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고, 뭔가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조들이 지금 연구는 되고 있고요. 에이전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런 구조가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또는 그 에이전트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창작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있지만 내부에는 여러 가지 서사의 기법들을 갖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라이브러리도 있고, 얘가 그냥 글을 아무 계획 없이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참고 자료나 뭐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자기가 생성을 하고, 또 작가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걸 수정을 하고 글을 생성해보고, 생성하다 필요하면 다시 또 설정을 바꾸고,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일은 지금 LLM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위 레벨의 구조가 필요하고요. 지금 요새 이제 핫한 소프트웨어 중에 개발자들이 쓰는 커서라는 개발 도구가 있는데, 이 개발 도구는 약간 이런 에이전트적인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개발의 전 과정을 AI가 지원을 해줍니다. 코드를 생성을 해내고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에러가 나면 다시 수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챗GPT에다가 내가 쳐놓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다시 에러 메시지를 넣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합된 환경에서 해주는 것이 나왔고요. 이게 이 글쓰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좀 복잡한 태스크에는 적어도 AI가 지금 수준일 때는 이런 상위 레벨의 플로를 제어를 해줄 수 있고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러다임 하고, 또 사람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UX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LLM의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소설 하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이루고 있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구조,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손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UX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윤호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한 이 창작이라는 게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짚어주셨고요. 또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을지 다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